김수민의 뉴스 밑장 3부로 돌아왔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하고 계신 천집장. 네. 이 대표. 네. 네. 힘이 펄펄 납니다. 네. 이 대표는 좀 빠지신 것 같아요. 둘이 약간 엇갈려. 진짜 D다. 이 뉴스 밑장은 돈을 좀 벌 수 있겠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 뉴스민 최고의 컨텐츠니까. 그러니까. 장사 일의 최대 아니에요? 장사. 이 정도로 이렇게 관심에 집중을 받아본 거는 권영진 장풍 사건 이후로 최고잖아. 왜 사드 배치 때도 있었잖아요. 사드 때. 그래도 아직까지 이 뉴스 밑장 청취자 수가 권영진 장풍 조회수를 넘지 못했어요. 그렇죠. 네. 뭐 전국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네. 아니 그 사드 배치도 뉴스민 때문에 성주에 배치가 됐다는 얘기가 있다는 소문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그냥 정부에서 한번 좀 쑤셨는데 너무 성주 군민들이 인구도 칠곡보다 적잖아요. 그렇죠. 결사항전하고 뉴스민이라는 듣보잡 매체에서 와가지고 깔짝거리길래 무시했는데 이 새끼들이 매일 중계를 때리고 거기 페북으로 막 서울 상황까지 보고 이러니까 정부에서도 박근혜가 저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된 거지. 뉴스민 살려주려고 박근혜가. 뉴스민은 살리고 이완영은 날리고. 이렇게 큰 그림이었다니. 네, 천집장 대단한 사람이었고요. 근데 천집장은 천집장인데 이 대표는 뭐라고 불러야 되나? 이 대표로 부르면 되지 뭘. 약간 제가 천 씨는 별로 없어가지고 성만 붙여도 좀 뭐가 되는데. 대표 생활을 한 10몇 년 했거든요. 제가 20대 나이가 몇 살인데? 20대 대표. 이제 후반부터 대표로 계속 있어가지고. 그래요? 익숙해요. 그냥. 네. 이 대표 이게 되게 익숙해졌어. 대표가 고유명사. 그러니까 리 대표로 맨날. 리 대표. 리 대표로 합시다. 대구에 제가 이 팟캐스트 시장이니까 남태우 씨가 한때는 고유명사. 남국장으로 대구의 남국장은 남태우밖에 없었거든 그때. 그래가지고 그 고유명사 몇 분 계셨어요. 네. 남태우 누구 있지? 뭐 그 몇몇 이런 희귀성을 가진 분인데 그 직위를 가지고 계셨던 분. 네. 근데 이 대표보다는 내가 좀 다른 이름이 생각이 났어. 우리 대구 출신의 뮤지션 중에서 015B가 있습니다. 015B 그렇죠. 있죠. 네. 그래서 정석원, 장호일 둘 다 경신고등학교일 거예요. 아마 한 명이 청구고등학교. 청구인가요? 하여튼 그 동네. 그 동네야. 그래서 이제 제가 지어드리기를 리 대표 했으니까 053이잖아요. 업체가. 뭐야 이게. 공리53. 공리야? 벤담이야? 공리주의야? 호칭으로는 부적절한가? 일단 이 대표로 잠정적으로 가겠고요. 그럼 대표를 언제부터 하셨어요? 그러니까 20대 후반부터 했다니까요. 제가 2000. 그러면 그 직장이 똑같은데 대표인 거예요? 아니면 어딜 가나 직함이 대표였던 거예요? 그건 아니고 이제 저도 직장 생활을 조금 몇 년 하다가 인디 053을 2007년에 만들었거든요. 동호회처럼 만들었는데. 2007년에 만들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벌써 인디 053 13년 만 13년이 됐으니까. 네. 그때부터 이제 대표로 불리기 시작했죠. 2007년. 네네. 천용길 편집장 2007년에 뭐 했어요? 2007년에 대학생이었죠 저는. 그해 기억나는 일이 없어요? 네, 2007년은 대선을 앞두고. 그렇죠. 대선 앞두고 당시에 대선 맞아서 우리가 뭔가 좀 특별한 걸 해보겠다. 당시에 학교에 교지 편집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도 편집장이었네요. 그래서 권영길 후보를 어떻게든 한번 좀 띄워보겠다. 이 정동영보다 더 많이 받도록 해보겠다. 학교에서는 적어도. 그래서 열심히 책자도 만들고. 학교에서는? 네. 그 결과 안 나오잖아 어차피. 그렇지만 근데 경북대학교는 그거 하더라. 설문조사. 네. 대선 때 설문조사 하더라고. 맞아요. 네. 설문조사도 했고 네. 그리고 학교 안에 부재자 투표소가 설치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 동네에서 표를 까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권영길이 1등 하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걸 좀 해봤던 것 같아요. 옛날에 경북대학교가 2002년 대선 때인가? 경북대인지 대구의 어떤 대학교였는데 이회창이 1등 나와가지고 욕 졸라 얻어먹었는데 생각해보면 대구에서 나오는 이회창 지지율보다는 확 낮았어 그래도. 네. 그걸 그렇죠. 고려하지 않고 타 지역에서는 야 저기는 20대 대학생도 이회창이 1등이야 저 대학교는 이런 식으로 막 욕하는 사람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박근혜가 대통령 될 때 서울에서 박근혜가 1등 했거든요. 아니야. 아니에요? 서울은 문재인 후보가 이겼고. 문재인이 이겼어요?
문재인 후보가 서울이랑 호남만 1위였어요. 경기 인천하고 다 졌지. 그러면 경기도가 경기도 도민들도 박근혜를 1등으로 뽑아줬는데 그럼 이상하다고 해야 되나? 대구랑 똑같아. 그러면 대구가 더 이상해 이렇게 나오겠지. 서울 사람들이. 대학 그게 나와요? 투표율 안 나오죠. 안 나오는 그러니까 그냥 뭐 학보사나 이런 데서 설문조사를 해요. 출구조사를 자체적으로. 출구조사도 그냥 설문조사로. 설문조사. 그것도 완전한 출구조사가 아니라 대학가 부재자 투표. 맞아요. 부재자 투표를 2002년 대선 때 서울대, 연세대, 경북대 세 군데에서 했어요. 그래요? 내가 그 중에 한 군데를 나왔잖아요. 네, 먼저 갔는데 밥 먹고 싶어가지고 심심해가지고 갔다 오는 사이에 내 앞에 10명이 서 있네. 내가 안 갔으면은 방송사 카메라하고 인터뷰했어. 왜냐하면 2002년 대선이 최초의 대학가 부재자 투표가 생긴 그 대선이었거든요.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부재자 할 때 저는 군대에서 부재자. 여러분들이 여자친구 손잡고 투표소 갈 때 저는 전우의 손을 잡고. 이게 약간 말투가 조교 같아. 들어갔었죠. 혹시 조교했어요? 군대에서? 아닙니다. 저는 다른 걸 했었죠. 저는 2007년에는 노회찬 의원과 함께한 해여서 기억이 많이 남고 아마 우리가 조금 나중에 다룰 텐데 노회찬 의원 또 방송을 저희가 하기로 했죠. 그 얘기는 나중에 또 하도록 하겠고. 그럼 편집장은 옛날에도 편집장이었네요? 네. 제가 2006년에 처음으로 대학 교지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처음 들어갈 때 편집장으로 시작했어요. 들어가자마자? 들어가자마자? 뭐 그런 곳이 다 있어. 아니 나는 진짜 장자하고는 17살부터 거의 인연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때 반장을 6번 했어요. 부반장 2번에 육선 반장이었어 내가. 육선?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 내가 안 했거든요. 대학교 때 내가 신문을 하게 됐어요. 조선 바보라고 안티조선하는 조선일보에서 일자 빼고 바자 붙여가지고 제호도 거의 디자인 똑같아. 우리 굉장히 솜씨 좋은 디자이너가 디자이너 형이 있었어요. 그 형이 해준 건데 근데 내가 하다 보니까 대학교 2학년 때 편집장이 되게 생긴 거예요. 근데 편집장 하기 싫더라고. 그래서 내가 직함을 바꿔버렸어. 편집 주간으로. 김대중이네. 아니지 김대중 주필이야. 주필이야? 주간 류근익인가? 류근이 옛날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김주간으로 불렸어요. 김주간. 그 군대에서 내가 분대장 막판에 해본 거 말고 장자 들어가는 직함은 내가 진짜 구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그것도 본 예산도 아니고 추경 예산. 그러니까 제가 파견 전문이었어요. 근데 당시에 2006년에 생활도서관장을 하고 있었는데 옆방의 교지에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졸업하거나 나가버렸어 군대를 가서. 그러니까 아무도 없어서 문 닫을 위기에 놓여 있어서 야 저기 예산이 탐난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집밥에 관심이 많았구나. 첫 문을 열고 들어가서 바로 편집장이 됐죠. 나는 뭐 의원, 위원, 원 많이 해봤는데 장자는 잘 안 붙더라고. 기껏 붙은 게 이제 녹색당. 기껏이라고 하면 안 되지. 녹색당의 언론홍보기획단장. 그리고 김수민의 뉴스 밑장. 밑에 붙었어요. 그리고 뭐 이제 평론가 이렇게 부르고 어떤 사람은 내가 책도 안 냈는데 작가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작가 그 욕한 건가? 작가 이런 거였나? 그래서 나는 항상 직함이 많이 바뀌고 대표는 나 한 번도 안 해봤어. 대표 해봤네. 내가 대표를 했는데 잘 안 됐군요. 4대강 공사 때문에 구미에 단수 사태 났을 때. 단수 사태 그 시민소송단 공동 대표였어요. 내가. 결국 잘 안 됐지. 대법에서 뒤집어진. 대법에서 뒤집어지고 내 속도 뒤집어지고. 근데 이제 저는 처음부터 문화기획자 이게 되게 낯선 직업이잖아요. 그렇지. 아직 뭐 통용되는 그런 막 직업의 명칭이 아닌데 그걸로 시작을 했는데 이 직업 자체 스펙트럼이 워낙 넓다 보니까 사업 분야가 넓다 보니까 그냥 이것저것 하게끔 보이는 건데 저는 항상 문화기획자로 있었던 것 같아요. 직업에 난 놈자자가 붙네. 내가 봤을 때 천집장은 계속 언론인의 길을 갈 것 같은데 매체는 조금씩 계속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럼 뉴스 문 닫으라는 소리가? 아니지. 그거를 계속 하면서 뻗어 나가서 지금 또 팟캐스트를 하는 거잖아요. 대학교 때는
교지였어요, 학보사였어요? 교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나오는 교지가 학보가 아닌. 네. 그러면 호흡이 좀 긴 그쵸. 거죠. 네. 개간이었어요. 저러다가 나중에 한 일간으로 또 간다. 주간으로라도. 그래서 매체는 계속 옮길 것 같고 그리고 선집장이 내가 지켜보니까 종이 매체에 머물 수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 잘해. 이거 잘하고 있어. 탤런트가 있는 친구라서. 지금 이 팟캐스트 편집 되게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뭐 유튜브로도 갈 수 있고 그거는 터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김수민 TV를 만들면 왜 자꾸 날 앞세우는 거야? 훈련시켜 주십시오. 날 방패막이로 삼는 거야. 그리고 이 대표께서는 계속 대표를 하실 것 같습니다. 종신 대표? 저는 뭐 이렇게 월급쟁이를 못할 것 같아요. 앞으로 네, 어디서 월급 받는 일은 안 하고자 하고 있어요. 방송 출연 저희가 들어오면 좀 뭐 그것도 일당벌이니까 방송 출연은 근데 제가 방송 꽤 오래 여기서 제가 아마 제일 오래 했을 걸. 그렇지. 예. 그렇죠. 나이가 제일 많으니까. 와 나이공. 천집장이 굉장히 차별적 요소가 많아. 얼굴 이런 거 진짜 아주 성차별 빼고 다 해. 혐오주의자야. 차별과 혐오. 소수정당 차별해. 정당도 차별하고. 방송을 많이 했고. 이 대표가 방송을 되게 오래 하셨어요. 네, 이것저것 많이 했죠. 아직까지 뉴스미장에서 약간 쩌리 느낌이 나는데 그러나 방송을 가장 우리보다 먼저 하셨고 말로 하는 일도 제일 많이 하셨어요. 네. 여기저기 행사 MC도 보시고 하셨기 때문에 강의도 많이 다니고 컨설팅하고 이런 게 많아서 주로 말로 먹고 살죠. 목소리가 좋으니까 또 얼굴이 돼야 되는데. 근데 이 대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라식 수술하고 얼굴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네. 제가 옛날에 구미 독립영화제 때 봤을 때는 안경을 쓰시고 약간 동글동글해 보이고 귀여워 보이고. 네. 제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백내장 수술을 라식이 아니고 그러니까 한쪽 눈이 백내장이어서 이게 백내장을 하게 되면 라식을 했는 것처럼 이 좋아져. 그러니까 인공 렌즈를 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력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한쪽은 이제 라식을 했는데 그걸 하고 나서 없었던 쌍꺼풀이 생기고. 그래요. 숨어있던 쌍꺼풀이 막 생기고 얼굴이 좀 많이 변화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젊은 나이에도 백내장이 옵니다. 일 너무 많이 하시면 노안이 빨리 와요. 그럼 여기서 녹음 그만해야 되겠네. 힘들어 죽겠어. 노안이 온 대신에 라식을 하셨으니까 뭐 적절한 대처를 하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도 적절한 대처. 저 같은 경우 원래 제가 눈썹이랑 눈 사이가 좀 먼 편이고 또 잘 붙는 편이에요 여기가. 근데 살짝 또 여기 제가 한쪽 눈에만 쌍꺼풀이 있거든요. 네. 그게 때에 따라 또 달라요. 사진 찍으면 잘 안 보이고 그렇죠. 이러는데, 근데 이쪽에도 약간 살이 이렇게 금이 그어지는. 이게 내가 운동하고 재작년에 15kg 살 빠지면서 빼지면서 이게 새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살 빠지면 약간 생기고 이 나이가 좀 들면 또 좀 생기고. 그렇죠. 구영탄하고 이미지 약간 비슷해. 그렇네. 구영탄이 뭐예요? 만화 캐릭터. 이게 발연기 하고 있어. 지금 자기 젊은 세대인 줄 그러니까 알고. 모르는 알잖아. 진짜 몰라요. 고행석 몰라? 고행석 만화가. 몰라요. 이거 지금 고영탄이라고 있어. 얘네 야구 만화 많이 나오고. 그 뭐야? 막 한 번에 시속 300km가 던지고 며칠 동안 알아놓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고행석 씨. 지금 거짓말한 것 같은데. 진짜 우리랑 다른 세대인 척하려고. 보물섬 IQ 점프 이런 거 몰라? 보물섬은 모르고 몇 살 차이 난다고 나오고. IQ 그러니까. 점프랑 챔프는 알아요. 챔프. 알고. 거기에 나왔는데 구영탄 IQ 점프 할 때. 제 별명이 고등학교 때 장권웅이었습니다. 그건 누구야? 그게 뭐예요? 장구경. 왜? 지금 전용길 편집장이 지난주에도 보면은 지난 편에도 보면 자기 좋아하는 사람 유승준. 네. 또 누구야? 키 작은 사람. 탐 크루즈. 이쪽에 좀 자신을 비잉시키더라고. 장구경도 그랬네. 네. 좀 작네. 네. 그런 포인트가 있더라. 나도 락밴드 음악 들을 때 목소리 굵은 보컬 좋아해요. 데이비 커버데일이. 데이비 커버데일. 나의 심장을 저격했어. 그런 스타일.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되게 로우 톤은 아니지만 목소리를 두껍고 짱짱하게 낼 수 있는 로니 제임스 디오라든지 이런 스타일의. 그리고 임재범. 내가 또 임재범 목소리 똑같이 할 수 있지. 어찌합니까? 이런 거 하지 마. 네, 진짜 임재범 목소리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럼 한번 진짜 어떤 여자가 내가 임재범 노래 부르는 거 듣고 운 사람도 있어요. 진짜. 집에 가고 싶어요. 이렇게 악의적으로 살아서 날 보내줘 이러면서.
제가 그 모창도 굉장히 다양한 김종서도 할 수 있어요. 네, 제가 신하위 전편을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임재범, 김종서 듀엣 부르는 걸로 제가 모창할 수 있어요. 그럼 한번 해봅시다. 네. 일간순이 7위 찍으면 7위 찍으면 공약 한다. 공약 갑니다. 임재범과 김종서 같이 다 넣을게. 뭐 신성우, 윤도현 다 넣을게. 신성우, 윤도현 다 넣을게. 김태욱도 나오시고. 김태욱. 근데 이창원 대표는 노래할 때는 김태욱이 아니라고 제가 하시는데. 신해철 빙의할 수 있습니다. 나도 신해철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신해철까지 다 할 수 있다 지금. 히든싱어. 히든싱어 우리가 5위 가면은 네. 신해철 씨가 또 생신이 5월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7 찍으면 내가 임재범, 김종서 듀엣하고 5 찍으면 나랑 이창원이랑 신해철 히든싱어로 해서 누가 더 비슷한가? 이걸로 한번. 좋습니다. 올해 또 신해철 5주기이기 때문에. 그럼 5위 찍으면. 그렇구나. 뭐야, 천용기 편집장은 그러면 가수는 유승준, 배우는 탐크루즈, 장국영. 네. 유승준으로 다시 갑시다. 아니 그 농담이고 지난 편에서 우리가 1편, 2편에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1편에서 얘기한 거는 한마디로 내 손을 잡아봐 였고 2편에서 얘기한 건 난 누군가 또 여긴 어딘가 이 문제였었는데 이걸 바탕으로 해서 좀 이제 요즘에 뭐 한일 관계 포함해서 앞으로 좀 어떻게 가야 될지 그런 부분 좀 얘기를 하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이게 지난달이던데 국군 포로 노역 강제로 하신 분들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어요. 지난달 6월에 있었던 이게 호국 보훈의 달이라서 그런가? 근데 제가 이 기사를 보고 막 뉴라이트 논객들도 약간 들떠 있고 이런 분위기여서 예전 같았으면 나도 뉴라이트 새끼들이 그 국군 포로 이렇게 반공 모드를 갖고 또 먼지거리를 하려고 저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근데 공교롭게 지금 강제징용 문제가 걸려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판결이 어떻게 날지 그러니까 판결이 났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어떻게 날 것 같아요? 배상해야 된다? 아니 근데 상대가 이게 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재판이 가능한가 이게? 그러니까 우리랑 일본이랑 어떻게 보면 북한보다 더 가까운 나라의 측면이 뭐냐면 일본이랑 우리랑 그래도 민주국가잖아. 예. 민주국가라서 그나마 이제 우리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들한테 소송을 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게 자연스러워 보이잖아. 국제 체제 안에서 같이 들어 있고 둘 다 민주국가고. 어떤 사람 뭐 일본 보고 민주국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뭐야 기준이 그럼 민주국가가. 장기 집권 스웨덴 또 장기 집권했어 3인당이. 예. 그러니까 이게 법률상으로 소가 되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법률상으로는 안 되죠. 왜냐하면 헌법상에 이 북한의 경우에 우리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지 않잖아요. 헌법에도 인정하지 않고 남북 관계 법률에서도 일단은 같은 나라인데 특수한 관계로 본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국내법이 다가 아니지 않나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국제법상으로 보면 유엔에 그러니까 우리가 동시 가입했잖아요. 그러니까 국제법으로는 둘 다 국가야. 그렇죠. 조선과 한국이. 그렇죠. 그거는 국가로 보는 게 맞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가로 봐야 되고. 저도요. 저도 국가로 보는 쪽으로 계속해서 가야 된다. 그래야지 평화 통일, 죽어도 통일 주장하는 것에서 좀 벗어날 수 있다. 이것도 있거든요. 나는 통일은 꼭 한번 됐으면 좋겠어요. 통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저는요. 그러니까 내 살아생전에 최고 이벤트가 뭘까? 그러니까 역사상 그러니까 더 이상 없는 이 지상 최대 쇼. 난 대한민국 통일일 것 같아요. 그 무대의 기획자가 되고 싶은 거. 그러니까 기획자 거기에 그 쇼에 있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2002년에 군대에 있었던 게 정말 이게 천추의 한 같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월드컵 때 없었던 월드컵 때 그 거리 공연에 내가 없었던 거. 그 현장에. 그 뒤에 뭐 여러 번 거리 공연을 했지만 그 느낌은 아니었잖아요. 그 어떤 그 프레시한 느낌은 아니잖아.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봤는데 이 시대의 최고의 쇼가 뭘까? 대한민국 통일을 하면 그 한 몇 달간은 정말 이렇게 사람들이 정말 둥둥 떠갖고 다닐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근데 북한이 무너져갖고 통일되면? 그건 모르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69년 우드스탁 같은 거 맨날 영상 보면서 와 막 뽕하고 프리섹스하고 막 정말 천국 같다 막 이런 느낌을 그냥 영상으로 보잖아요.
그 느낌을 나는 통일을 한번 하면 그 정도였던 느낌이 있을 것 같아. 이전까지 있어 왔지 못했던 기획이 나온다. DMZ가 위험해. 통일이 되면 사람들이 갑자기 막 몰려들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가 그걸 지킬 겸 해가지고 통일의 순간에 맞춰서 DMZ에서 DMZ 특정 구간에서 우드스탁 같은 걸 해버려. 그래가지고 그쪽에 일단 사람들이 머물러서 인사하고 약간 돌도록 너무 이렇게 안 빠져나가도록. 그러니까 그 베를린 장벽 무너졌을 때보다 나는 더 드라마틱할 것 같고 베를린은 이게 뭐 왔다 갔다도 했고 뭐 사전에 뭐가 좀 많았었잖아. 사실 분단 국가였지만. 근데 우리는 정말 이게 무슨 그러니까 역사상 인류 역사상 가장 독특한 국가 와. 하여튼 인류 역사에 더 이상 없을 것 같은 쇼가 하여튼 저는 펼쳐질 거라고 보고 정말 수많은 예술인들이 자기 거를 다 때려박지 않을까? 그때 되면 나는 그 북한의 그 무슨 전자음악단이야 거기도 나오겠네. 보천보 기타 배틀 뜨고 막 난리 나겠네. 저는 그러니까 이창원 대표는 그러면 국가 대 국가를 추구하는데 결국에는 통일이 되는 걸 보고 싶다. 그러니까 뭐 한번 나뉜 다음에 확실하게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건 통일이 됐거나 통일에 준하는 뭐 소통이 이루어지고 뭐 지금의 어떤 이 휴전선이 없어지는 이런 퍼포먼스가 펼쳐지는 거를 저는 제 살아생전에 못 보면 저는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진짜 너무너무나 억울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통일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가 대 국가로 그냥 살면 좋겠어요. 네. 근데 이거는 옳고 그름과 좋고 싫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살아있을 때 통일이 될 것 같아요. 통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될지 모르겠는데 통일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바람이나 무관하게. 천집장 어때요? 천집장 그러면 일단 국가 대 국가로 일단 가야 된다? 네. 국가 대 국가로 가야 되고 통일도 제가 살아있는 동안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니까 중고등학생들이랑 이게 매주 같이 이야기를 하고 뭐 공부도 하고 하는데 이 친구들은 통일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억지로 갖다 붙여놓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것 같아. 그러니까 같은 언어권을 쓰는 다른 나라, 그러니까 독일과 오스트리아 같은 언어권이긴 하죠.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이 예전에 비슷한 그 전통을 갖고 있는데 그렇죠. 근대 국가 되면서 막 짜갈라지잖아요.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유럽의 경우 보면 모든 국가의 역사책에 시작이 그리스 로마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역사가 꼭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후의 역사와 지금 현재 국가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북한과 우리도 저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거고 통일이라는 거는 상상을 안 해봤어요, 저도. 그리고 이게 참 여러 문제가 더 있어요. 납부거부도 재심 판결 막 기다리고 있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국군포로 국군포로 강제 노역하신 분들이 어떤 보상이 됐든 배상이 됐든 받아야 된다는 데는 다들 동의를 하시잖아요. 근데 받아낼 수 있느냐? 예, 어떤 사람은 같은 나라인데 같은 나라고 저기 위에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받냐? 그리고 어떤 사람은 다른 나라라고 해외에서는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아마. 저도 앞일은 잘 모르겠는데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서 일본 전범 기업이 배상해야 된다면 김정은 위원장도 배상해야 된다. 그리고 배상 안 하면 가압류 걸어서 매각시켜버려야 된다. 실제로 미국이 원비어 사건 관련해서 북한 걸 잡아가지고 가압류에서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동일 잣대를 어느 정도 들어대야 될 텐데 이게 딜레마. 그러니까 하나를 해결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유사 사례가 또 동일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강제징용 부분에서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저는 사실 가압류 해가지고 미쓰비시나 이런 데를 매각하는 거는 불가능할 거라고 봐요. 일단 불가능할 거라고 보는 게 있고 그다음에 밀어붙이더라도 난리가 날 거라는 거죠. 지금 또 어느 정도 그런 거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이거는 그냥 강제징용 문제가 일본 재판소에서도 개인 청구권에 대해서 인정을 했죠. 인정했죠. 그리고 한국 대법원에 대해서도 개인 청구권 인정을 했고. 근데 역대 정부는 특히 노무현 정부 약간 불명확하게 처리를 했어요. 그 당시에 정부 관계자들 이해찬 대표라든지 발언을 들어봐도
청구권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다 뭐 이 정도거나 되게 애매모호하게 처리가 돼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노무현 정부는 그러면 일본 쪽한테 일본 전범 기업한테는 배상을 못 받으니까 네. 당장에 우리가 그냥 지원금을 드리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예. 근데 국군 포로랑은 조금 그러니까 상황이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가령 인민군 포로에게도 우리가 강제 노역을 그렇지. 시켰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로 얼마나 강제 노역을 시켰는지 알 수 없지만 네. 서로가 상대 국가가 이걸 배상해 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이거는 지금 현재까지만 놓고 보면 암묵적으로 요 두 가지 다 있었지만 국가 차원에서 시시하는 걸 갖고 있는데 강제 노역을 했던 국군 포로가 이걸 김정은 위원장에게 소를 제기하게 되면 받아들이게 되면 북한 역시 인민군 강제 노역 포로로 있었던 사람들 강제 노역했던 것에 대해서 소를 제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사법부가 양쪽 사법부가 둘 다 판단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나는 각국 사법부뿐만 아니라 네. 각국 사법부뿐만 요즘에 이제 이 얘기도 나오잖아요. 국제사법재판소 가자. 강제징용도 국제사법재판소도 하나를 판결 내리면 다음부터는 다 비슷하게 내려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또 이런 방법을 쓸 수도 있어. 다 모아서 한꺼번에 판결을 내거나. 네. 근데 사실 한 건만 해도 국제사법재판소는 재판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요즘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일국 내에 법원에서 재판을 해서 될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재판을 할 수 있어. 해야 돼. 왜냐하면 저는 사법농단이 아니다. 뭐 우리나라 사법부가 그 말 이름 뭐야? 양승태가 외교를 생각해가지고 시간을 끈 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저는 거꾸로요. 오히려 양승태가 빨리 판결을 내려줬어야 해요. 그래야 외교적인 판단을 빨리 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판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판결을 갖고 요리하고 처리하려면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시간을 버는 게 아니라 시간 빨리 그 법적인 걸로 소극적인 걸로도 판단을 하든지 해서 빨리 법적으로 내려줘야 그걸 가지고 한국 정부가 됐든 일본 정부가 됐든 외교적 정치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양승태가 이도저도 못하게 다 만들어버린 거거든. 그러니까 저는 결국에는 이 문제는 법정에서 못 풀린다고 봅니다. 법정에서 풀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미쓰비시 문재인 정부도 그걸 알기 때문에 한일 양쪽 기업이 전범 기업이랑 수혜 기업이 공동으로 출연을 해가지고 드리자는 거잖아요. 네. 이것도 확실한 배상의 의미는 아닐걸? 확실하게 배상이라고 굳혀버리면 일본에서 개기겠지 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도 타협안을 내놓은 거고 나는 사실은 최근에 이제 일본과 타협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문재인 정부를 까고 있어요. 뭐 조중동 포함해가지고. 네. 조중동 그렇죠. 아니라도 사실 합리적인 진보 중에서도 타협을 얘기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나는 조금 다른 게 나는 타협해야 된다. 타협해야 되고 정치 외교로 풀 일이고 법적으로 혹은 국제사법으로 안 되는데 근데 나는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썩 잘못한 건 없다고 봐요. 그렇죠. 버틸 만큼 버티다가 이제 협상에 들어가면 되는 거야. 네. 근데 참 이런 얘기를 해도 뭐 친일이라고 하는 것 같아. 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대일 외교는 옹호할 부분이 많다 얘기를 했는데 타협해야 된다는 얘기만 하는 것만으로 친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법적 문제만 보더라도 나는 방금 어떤 생각 들었냐면 정말 전쟁을 일어나면 안 되겠다. 이게 다 전쟁 때문에 이지랄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요즘 보면 일부 정말 난 심지어 몰지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본한테 무슨 전쟁에 준하는 이런 이야기. 난 전쟁 얘기만 나와도 난 가슴이 덜컥덜컥 끓인다니까. 겁내지 마세요. 그 새끼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불매운동에 동참 안 한다고 지랄하는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진짜 전쟁 터지면 없어. 없다고. 몇 번이 알아 이 새끼들아. 내가 옛날에 구미에서 박정희 기념사업이랑 싸울 때도 내가 전투를 시작한 순간 옆에 없어. 나 혼자 싸웠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개새끼들 맨날 술자리에 앉아가지고 자유한국당 욕하고 그 불매운동은 일부 그러니까 하는 분들을 무시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 수 있지. 그리고 민간에서 충분히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편에서도 불매운동의 어떤
딜레마를 네. 했는데 불매운동은 뭐 하게 되면 하는 거요. 어쩌면 되죠. 이번에는 뭐 막을 수는 없지. 이번에는 조금 길게 갈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이게 얼마까지 갈지는 모르겠는데 뭐 조금은 예전과는 좀 다른 형태. 분명히 내가 장담하는데 이 상황에서 일본에서 누가 불을 지른다? 불매운동 오래 못 갈 거다라고 불을 지를 거야 분명히 일본에서. 그러면 더 오래 간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더 하겠지. 일본 애들도 정신 차려야 돼. 그런데 그거에 대한 합리적 하여튼 비판을 한다고 해서 그걸 또 친일파로 딱지 매기는 이거는 더 웃긴 거야 정말. 우리가 지난 편에서 얘기한 게 이거 한일전 아니에요. 무슨 한일전이 있어 세상에. 가네코 우미코 누구야 네, 가네코 우미코 여사. 네, 여사라고 부르지 마. 네? 남사라고 안 부르는데 왜 여사라고 불러? 전용기 편집장이 약간 구습속 있어. 구습속. 가네코 후미코 선생이 뭐 태어난데 이름 이건 일본이지만 이 사람 조선 독립을 위해서 싸웠고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싸웠잖아요. 이게 한일전이야? 예? 근데 정말 일본 애들 너무하긴 너무해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정치가 개판이다라는 게 난 이번에도 일본 보면 항상 느끼는 건데.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난 일본 정치는 항상 개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저 엘리트들만 모여 있는 곳에 나는 결말이 항상 저 모양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난 블랙시트도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누구요? 블랙시트. 그러니까 영국에 블랙시트. 영국에 블랙시트 나온 거. 블랙시트. 검은 시트로. 그렇게 되나요? 약간 영어 약하죠. 약간 아니야. 불어대고 영어 블랙시트. 그러니까 일부 엘리트들의 지배라는 게 그리고 그 사람들의 오랜 지배라는 게 결국에 저런 결과들이 나오는구나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민중들이 좀 불쌍하다. 일본 민중들이 결국에는 저러한 리스크들을 다 일본 민중들이 떠안아야 되고. 그러니까 여행 못 가가지고 돈 못 버는 사람들은 누구겠냐고. 거기 작은 지방자치단체 혹은 지방 초도시에 식당하는 사람들이나 그렇겠죠. 게스트하우스하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돈 못 벌고 있는 거잖아요. 그 대기업들이 뭘 돈을 못 버나 쌍놈 새끼. 우리나라면 다른 데 가면 팔면 되지.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나는 이번에도 또 느꼈어요. 이거 하나 가지고도 그러니까 피해받는 건 일본 민중들이고 피해받는 건 대한민국 민중들이야. 결국에는. 아까 전에 피해받는 사람이 소도시. 일본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국민들이 불매운동을 했을 때 피해받는 사람들이 이제 소도시 사람들, 일본에서 그렇게 뭐 권력하고 가깝지 않은 사람들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 일본 기업에 한국인 노동자가 있다면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기업인데 우리나라 기업의 물건인데 일본인을 고용 많이 했어. 그러면 거기도 불매운동을 해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츠바사라고 아니 이 문제에 대해서 헷갈리시는 분이니까 헷갈려야 돼 이 문제에 대해서. 근데 안 헷갈리는 사람들이 문제야. 대구 FC에 우리 츠바사라고 하는 선수가 있어요. 대구 FC에 잘해. 정말 보배 같은 선수예요. 일본으로 보내. 불매야. 안 사. 너 일본 가서 축구해. 어떤 느낌이면 우리 혹시 저 선수가 혹시나 이렇게 좀 상처받진 않을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그런 생각들이 좀 들 때 우리나라 맨날 뭐 외국 나와가지고 왜 그런 거 막 당하고 이런 거 뉴스에 나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끔씩은 똑같은 짓들을 우리나라에서 한다니까. 난 또 생각나는 사람이 뮤지션 강산혜 씨입니다. 강산혜 씨가 부인이 일본 사람이죠. 분이시고 그리고 또 그 가족은 그 부모님은 또 북에서 오셨어요. 강산혜 씨가. 부산에 또 태어났고 본인은 그 강산혜 씨가 이거는 이제 제가 아는 형이 기자를 하면서 강산혜 씨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뭐 한일 관계가 안 좋았나 봐. 근데 강산혜 씨가 뭐 조금 우려하는 그런 투의 얘기를 그러니까 그 워딩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그때 이제 인터뷰 분위기를 전할 때에 나오는 기사 문장 중에서 현재 좀 너무 민족주의적인 그런 분위기가 좀 두렵다고. 근데 그런 얘기도 그때는 또 쉽게 말 못할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강산혜 씨도 막 방송 TV 나오고 할 때 처음에 외색이다. 그래서 강산혜 씨가 태극기 노래를 부른 거 아닐까요? 근데 강산혜의 태극기는 강산혜 태극기는 애국가가 아니라 태극기의 그때 묘한 그때 막 전두환 노태우 감옥 가고 막 삼풍백화점 무너지고
예. 그때의 그걸 노래한, 그러니까 우리가 처한 현실 자체를 노래했던 네. 거지 태극기에 우리가 충성을 맹세하자 이런 노래는 아니었거든. 네. 그리고 강산의 신 또 라구요 이런 노래 불러요. 또 통일을 맞아. 그리워하고 더 이상 더는 선 이런 평화에 대한 노래들도 많았거든요. 네. 저도 이렇게 경계에 있는 사람을 너무 힘들게 만들어. 그러니까 이 경계에 서 있는 사람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사람이 네. 그 추성훈 씨. 이 추성훈 씨가 제일 교포로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그랬다가 일본에서 유도를 하다가 다시 한국으로 와서 유도를 했는데 많은 따돌림 그리고 국가대표가 못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외면당하고 다시 또 일본으로 돌아갔잖아요. 돌아가게 됐고 이 와중에 일본에서 격투기 선수로 활동하게 되는데 여기서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일본 국기를 들고 나왔던 것 때문에 또 한국에서 비판을 받거나 비난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추성훈 씨가 어떤 인터뷰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나와서 했던 말이 나에게는 한국의 피가 흐르고 있지만 일본의 삶도 살아왔다. 그렇죠. 그러면 나는 도대체 한국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일본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냐. 네. 나는 이번에 뭐 한일전이다라고 짓거리는 놈들하고 그다음에 일본에서도 똑같은 놈들이 있어요. 네. 일본 구구파들. 걔네들은 자기네들끼리는 잘 먹고 잘 살지 모르겠지만 항상 이 경계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결국에 주적이 경계에 있는 사람이 주적인 것 같아 걔네들은. 나는 한일전 어쩌고 하는 애들이 일본이 주적이라고 보지 않아요. 남북관계 마찬가지 아니었어? 박정희하고 김일성이랑 짝짝꿍 했죠. 짝짝꿍 졸라하고 지들끼리. 나는 이번에도 그런 기세가 너무 많이 보여서 난 불매운동 하는 거 뭐 해. 뭐 그리고 나는 할 수도 없어. 일본 뭐 제품을 써야 하든지 말든지 하지. 내가 옛날에 안티조중동하고 조선중앙동화 불매운동했지만 평소에 읽지도 않는데 뭘 불매운동을 해. 그리고 아까 이창원 원래 안 봤는데. 대표가 이야기했지만 결국 피해받는 거는 일본과 한국의 민중들이다라고 했던 게 우리가 가만히 보면 1910년에 국권 피탈을 당하고 나서 독립운동의 여러 방식들 중에 물산 장려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그렇지. 있었어요. 네. 동아일보. 네. 우리 물건을 사야 된다. 우리 물건을 사자라고 이것이 독립운동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물건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노동자들은 착취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 물산 장려 운동이 결국은 우리 독립과 해방을 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라고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그렇죠. 이 물산 장려 운동을 했던 자본들이 이 노동자들 탄압해. 탄압하고 나중에 가면 친일로 돌아서 자본가들이. 네, 돌아서서 가잖아요. 네. 경북 구미에 매암 김동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구미 오산고등학교라고. 오산고등학교 하면 또 지난번에 국정교과서 파문. 네.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시위했어. 네. 짱이야 진짜. 근데 그게 진짜 감격의 역사고 역전의 역사인 게 그 학교의 그 교주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매암 김동석인데 이 사람이 젊었을 때는 아나키스트 독립운동을 했어요. 진우연맹 사건에 연루돼서. 근데 이 사람이 구미의 그 선산 약주 이런 양조장의 거부였거든. 네. 나중에 친일파 됩니다. 일제 후기에. 네. 일제 후기에 친일파되는 사람들의 두 부류가 있는데 한 부류는 일본이 좀 잘해준다 그랬거든. 네. 한국한테. 야 이제 우리 내선 일체가 어떻게 보면 같은 나라란 뜻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조선의 민족주의자 중에 일부가 우리도 일본이랑 같은 국민이 된다. 그리고 심지어 사회주의자들조차도 일본 그때 당시에 일본 제국주의 정부 중에 고노에 내각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낸 조치들이 사회주의적인 조치들이 꽤 있어요. 그래가지고 차라리 독립하지 말고 일본이랑 같이 사회주의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돼가지고 막 1930년대 초반에 대거 전향을 합니다. 예. 그리고 걔네들은 그래도 지식인이고 자본가들 처음에 민족 자본가였던 사람들이 일제 말기에 다 친일파로 많이 넘어가요. 맞아요. 그 아까 언급됐던 가네코 후미코. 네. 한국 이름 박문자. 한국 문자. 이름도 얻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 가네코 후미코 뿐만 아니라 당시에 박열과 같이 그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네. 이 사람들은 조선의 독립을 하는 것이 곧 그러니까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러면서 힘을 합치고 조선과 일본의 민중들이 힘을 모아야 된다. 이 방식으로 운동을 했는데 제가 3년 전이었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 피해자, 조선인 원폭 피해자들 위령비가 있는 곳들을 네. 일본 시민단체 활동하고 개별 활동하는 분들이 그 유골들을 따로
봉환시키는 운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조선으로 돌려보내자. 네. 그리고 일본 구급화에 대해서 단호하게 반대 입장을 보내면서 조선인이 일본에서 죽어갔다면 우리가 이렇게 죽어간 사람을 같이 추모하고 같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 연대하던 일본인들을 봤을 때 네. 불매운동을 하면서 오히려 혐일 감정을 가지는 그리고 이걸 선동하는 사람들이 참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강제징용 피해자들 위령비가 설치돼 있는 일본의 곳곳에 가보면 이거 설치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시민단체가 주축이 아니었고 일본 자체적으로 이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함께하는 모임을 지역별로 만들어서 네. 우리 시민단체들을 초청해서 위령제도 지내고 이 운동을 일본 내에서 벌이고 있어요. 이 어떻게 사람들, 보면 네. 일본 쪽이 연대에 더 능해. 일본 시민운동이. 그러니까 얘기했잖아. 정치와 개판이니까 네. 시민사회가 작동할 수밖에 없어요. 일본 시민운동 진짜 발달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후쿠시마 같은 거 터졌을 때도 네. 바로 NGO, NPO들이 작동을 하는 이유가 그렇지. 워낙 그러니까 일단 중앙 집권이 아니고 얘네들은 공공재가 이 지역 발달이 오래되어 있는 그 전통이 있고 워낙 정치와 개판이니까 그 정치가 해야 할 일들을 시민사회가 해버리고 있는 거죠. 그 고베 대지진 때도 네. 얼마 안 지나서 오토바이들이 도시락 들고 돌아다녀. 일본 시민사회가 작동을 하면서 식량 배급에 나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저 뭐 불매운동 하시는 분들은 하시는데 불매운동을 좀 넘어서서 그 한 단계 더 그러니까 일본의 시민들과 연대해서 뭔가 일본 시민들도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같이 할 수 있는 운동을 좀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냐. 그 고민을 이제는 할 때가 아닌가. 이게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번 싸움은 한일전이 아니라 나 자신과 나 자신의 싸움이에요. 뭐냐면 두 가지로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두 가지로만 일단 하면 장기판이나 체스판에 조리될 건지. 그렇죠. 예. 불매운동은 잘하면 조리 아니라 뭐 마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네. 말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잘못하면 졸되는 거예요. 불매운동도. 왜냐하면 불매운동하다가 우리 기업이 다치고 우리 노동자가 다칠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 그렇죠. 구몬도 일본 거라며 학습지. 왜 얘네들 구몬 다 끊고 구몬 학습지 교사들 날라가겠네. 그거 안 그래도 뭐 계약직들 아니에요? 프리랜서거나 그러니까 특수고용직. 제가 지난 방송 때 IMF 때 휠라 말씀드렸잖아요. 그 상황이 또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통기업들 같은 경우에 예를 대표적인 게 이제 메일 유업 같은 것들이 이제 에비수 수입한다고. 근데 이제 메일 유업 같은 경우에는 뭐 상대편인 남양에 비해서도 훨씬 더 건강하게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곳이잖아. 여기가 지금 박살이 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니클로 같은 것들도 이게 뭐 일부 기사에 나오는 걸 보면 유니클로는 한 1조 한대요 우리나라에서 매출 규모가. 근데 영업이익을 한 1,000억 정도만 영업이익이 난대. 그러면 이제 이 1,000억이 일본에 가는 돈이고 9,000억 정도의 부가가치가 우리나라에서 발생이 되고 있는 거죠. 유니클로에서. 그러면 그걸 불매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유니클로가 되어 있는 산업 생태계가 있을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그거는 부가가치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타격을 많이 입겠네요. 타격을 입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됐건 기업 하여튼 뭐 우리가 지난번에도 얼마나 있든 어쨌든 있는 거는 있는 거죠. 있지. 그러니까 자본에 국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기업 활동 물론 이제 저는 개별 기업 활동에 대해서 잘못을 했으면 나는 이거는 불매운동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뭐 여러 그러니까 경제라고 하는 게 그렇게 딱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딱 잘라가지고 할 수 없는 시대가 이미 되어버렸거든요. 여기까지는 대한민국 거, 여기까지는 일본 거 이렇게 나뉘어져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런 시대는 경제에서 없어요. 축구장도 양편이 나뉘어져 있지만 다 뒤섞여서 싸우는 게 축구장이에요. 한일전 비유는 축구장만도 못해. 그다음에 야구는 이건 뭐 적이랑 일루수하고 그 타자 주자하고 껌 씹고 대화하는 게 야구야. 적하고. 그다음에 배구는 네트 치고 좀 나뉘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배구야말로 진짜 이게 장인 정신이 필요한 종목인데
지가 잘못하면 끝이거든. 배구는 남탓할 일이 별로 없어요. 지가 잘못하면 끝이야. 맞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라서 상대방 탓할 수 없어. 자기가 서브 범실해놓고 야 이 개새끼야 네가 나를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내가 서브를 넣을 수 있냐 이럴 수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곳에 일하고 있는 예를 들면 뭐 토요타나 렉서스 같은 매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친일파는 아니잖아. 그렇죠. 욕할 필요는 없거든. 아니 그런 사람들 왜 욕하고 있냐고 지금. 그렇게까지는 안 가요. 불매 운동 하시는 분들도 다 각자 달라요. 그렇죠. 성숙하게 하시는 분. 근데 나 그건 좀 해달. 나도 불매 운동하는 사람이 일원이야. 나도 안 사고 있으니까 안 사던 거 계속 안 사니까. 근데 성숙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 게 불매 운동 동참 안 한다고 지랄하는 거는 진압해야 된다 이거는. 이거 진압해야 돼요. 스스로 그거는 조중동이 지랄한다고 진압되는 게 아니야. 같이 불매운동 하는 사람들이 야 그건 안 된다고. 그래 이렇게 하는 건 아니야라고 지적을 해주고 불매운동을 좀 이끌어가지고 여기서 저는 새로운 흐름이 나와서 일본의 시민들과 뭔가 연대하는 움직임이 만들어지는 것보다 불매운동을 하는 내부에서 우리가 불매운동을 해보니까 이게 이런 부분도 있네.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시민들이랑 뭔가 좀 더 해볼까. 이 불매에서 넘어서서 이런 걸 자체적으로 의논하는 장이 대한민국 시민들 사이에서 이제 나올 정도의 우리 시민 의식이 됐다. 이걸 좀 논의해 보시면 좋겠다. 이거 동아시아 연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얼마 전에 한국 녹색당하고 일본 녹색당하고 대만 녹색당이 공동 성명을 냈어요. 뭐에 대해서? 중국의 홍콩 관련한 거, 홍콩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이런 움직임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나는 솔직히 지금 중국 얘기 나와서 하는 말인데 난 중국산 불매운동 하고 싶어요. 나 일본도 일본이지만 일본은 난 장기전을 대비하고 있어 오히려. 내가 지금 타협 얘기하고 있는 건 장기전을 대비하기 때문에 타협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오래 끌면 정말 그 풍지박산 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난 거꾸로 난 지금 타협을 주장하는데 일본이 끝까지 이렇게 나오고 싸우면 싸울 거야 씨발. 내 구미에 있는 천생산성에 들어가가지고 씨발 불화살 쏴봐 이 새끼들아. 거기 앞에 도로 이제 잘 닦여가지고 내가 진짜 칠곡 다부동 전투에 선 심정으로 최후의 마지노선에 씨발 최후에 싸우는 놈도 나야. 제일 먼저 협상을 주장하는 놈은 나고 최후에 싸운 놈도 내가 될 것임을 경고하노라. 다부동도 앞에 도로 잘 닦여가지고 이제 싸우기 쉽지 않아요. 왔다 갔다 다 할 수 있어. 803 터널도 뚫렸어. 터널도 뚫리고. 그럼 내가 성주에 가서 사드 씨 마지막까지 안 막아본다. 막아가지고 트럼프랑 협상한다 또. 그래서 참. 근데 그럼 중국산은 또 어디까지 중국산이야? 중국 내가 만약에 돼지를 키워요. 내가 농장주야. 돼지를 키우는데 베트남 노동자를 썼어. 그리고 사료를 중국산을 먹였어요. 그럼 그 돼지는 어디 산인데? 언제지 뭐 무슨 방송 프로그램 있지 않았나? 중국산 없이 한 달 살아보는가? 맞아요. 미국에서 있어. 미국에. 불가능해요. 이제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전등 하나를 못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야 돼. 우리가 미중 무역 전쟁을 보면서 많이 비웃었잖아 사람들이. 서로 되먹이기 하고 저 죽을 짓 한다고. 지금 그렇죠. 한일이 그러고 있어. 맞아요. 남일 아니야. 트럼프는 근데 맥락은 있었잖아. 왔다 갔다는 안 했어요. 최소한. 트럼프도 왔다 갔다 했죠. 북한 봐봐. 북한은 어떻게 했어요 트럼프. 그런데 미중 무역 할 때는 그러니까 나름대로 치밀하게 시나리오 짜가지고 밀어붙일 때 확 밀어붙이고 또 출구도 좀 만들어 놓고 했다고. 근데 일본 이 새끼들은 스탠스가 없어. 내가 보기엔 그냥 이 사람 2편에서 불매운동 약간 비웃더니 다시 반일. 역시 대구 경북은 반일이야. 대구 경북에 독도가 있어가지고 아니 내가 어릴 때도 보면은 내가 어릴 때 김대중 씨라는 사람 많았거든요 주변에. 애고 어른이고 그나마 노무현 팬은 대구 경북에 있었어. 이송평 박사가 전에 얘기했지만 김대중 씨라고 얘기하면 또 욕먹나. 야, 내가 어디서 김대중 씨라고 얘기했다가 존나 욕먹었거든요. 팟캐스트 게시판에서. 근데 전라도에 내 나이 또래에 김대중 씨 진짜 존경하는 사람들이 김대중 씨라고 합니다. 내가 군대에 있을 때 전라도 고참이 있었는데 그때 2003년이었거든요. DJ가 퇴임한 직후에 김대중 씨는 요즘 뭐 하시나 이러더라고요. 존경의 표현인데 씨자 붙였다고 존경 아니고 씨발 여사 붙인다고 존경이고 후미코 보고 여사라 그러면 어떡해? 주체적인 여성한테. 죄송합니다. 저는 내 맥락은
하여튼 정치인들을 계속 욕하고 네. 그리고 정치적인 부분은 정치와 외교로 풀어야 되지. 그러니까 난 그게 대의제 민주주의고 직업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이고 그게 21세기 민주주의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민중들은 그냥 우리 열심히 하자고. 몸 비운데 이런 거에 막 좀 신경 쓰지 약간 말고. 이거는 너네는 일이나 열심히 해라 이렇게 들리는데. 내가 삐딱한가? 나는 정치인들이 그거 해야 할 일이라고 봐요. 근데 네. 일본 똑같은 봤었을 때 일본 지금 정치인들은 뭘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 난 진짜. 나는 알겠어요. 조금은. 내가 역시 다시 친일로 돌아가야 되나? 내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 반일과 친일을. 아베를 내가 조금 최근에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아베 지금을 들여다본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네. 와, 나 이거 나중에야 기억이 났는데 아베가 처음에 대중적으로 그리고 대외적으로 알려진 계기는 고이즈미가 총리할 때에 네.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잘 풀어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은 일본하고의 관계도 엄청 잘 풀었어요. 외교를 잘했죠. 그렇죠. 김대중은 미국하고도 잘 풀고 네. 중국의 짱점이니 김대중을 따끄라고 그러니까 부르고 기본적으로 다른 외교 와 김대중 짱이야. 다른 그 정상들이 김대중에 대한 리스펙이 있어. 짱 장난 아니야. 알고 와. 김대중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 헤스웨. 재밌었다 이거. 와 김대중 짱이야. 김대중 미국하고도 잘 풀고 일본하고도 잘 풀고 중국하고도 잘 풀고 북한하고도 잘 풀고 러시아는 내가 연구를 안 해봤어요. 우리가 러시아도 좀 봐야 돼. 맞습니다. 우리가 맞습니다. 너무 아웃 오브 안중으로 러시아를 보고 있는데 러시아도 키를 쥐고 있어요. 결정적일 때. 이번에 불화수소 그것도 러시아에서 야 우리 거 쓸래? 이랬다며. 맞아. 예. 그래서 하여튼 김대중은 진짜 슈퍼파워였던 것인데 일본하고 스타. 근데 그때 당시에 김대중 고이즈미가 잘 될 뻔했는데 아베가 튀어나와가지고 관방부 부장관 할 때 네. 하나만한 타협은 안 된다. 라면서 김정일하고 고이즈미 김대중 고이즈미가 아닙니다. 내가 착각했어. 김정일하고 고이즈미가 대화를 할 때 북일 대화라는 것도 엄청난 이벤트거든요. 그렇죠. 북일 대화 같은 이벤트가 있어. 그때 고이즈미가 납치 일본인들 데려갔거든 몇 명. 네. 근데 아베가 그때 강경 분위기에 불을 질러버린 거야. 요즘에 조국 민정수석하고 좀 비슷해. 아베 롤이. 둘이는 완전히 다른 그 이념을 갖고 있다고 서로 생각하겠지만 네. 그때 아베는 전도 유망한 차세대 정치인이었고 그때 옆에 붙어가지고 고이즈미 옆에서 갑자기 강경론 확 질러버리는 거야. 근데 지르는 건 김정일한테 지렀지만 인기는 일본 내에서 급상승합니다. 그래서 아베가 굉장히 젊은 나이에 총리가 됩니다. 역사상 없는 이게 기준이 내가 아리까리하다. 전후인지 아니면 역대 전후일 거죠. 전후야. 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초로 전후 세대 총리이자 가장 젊은 총리가 됐어요. 아베가 2006년에. 네. 근데 아베가 총리가 되자마자 북한하고 잘 지내겠다라고 생각도 하는 것 같고 일단 총리가 되자마자 고이즈미가 막 신사참배하면서 분위기 다 망쳐놔가지고 아베가 중국하고 우리나라를 와요. 10월에 총리 되고 얼마 안 돼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중국 가가지고 막 잘해봅시다 이러고 우리나라에 와서 아베가 뭐 했는지 기억납니까? 2006년 한글날이야. 10월 9일. 아베가 우리나라에서 국립현충원을 참배합니다. 그게 그때였구나. 우리나라에 와서 노무현정부 때. 우리나라에 와서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최초의 총리가 아베입니다. 마리아. 근데 그날 오후에 북한이 핵실험을 합니다. 나는 이게 북한에서 핵실험한 거 따로 아베가 국립현충원 참배한 거 따로 이렇게 외우고 있었거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같은 날이야. 팩트 체크 된 건가요? 네. 뉴스 검색해보니까 나와. 네. 아베 뒤통수 맞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서 그걸 알고 아베가 국립현충원 참배하는 거에 열받아서 북에서 핵실험한 거 북한이 아니에요? 나쁜 놈이잖아. 그렇게 치면 초 다친 거잖아. 그것도 1차 핵실험이라니까요. 2차도 아니고. 왜 그렇게 초를 쳐? 아베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아베 강경파였던 건 맞는데 옛날에도 그러니까 외교에서. 근데 총리가 되자마자 틀었거든. 근데 틀자마자 중국, 한국 돌아다니면서 잘해보자고 하고 있는데 북한에서 핵실험을 쏴버리면 이게 다 이런 식으로 맞물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죠. 아베도 잘못이 있겠지만 많지, 졸라 많지. 요새 뭐 선거 유세하면서 대도 안 한 소리하고 뭐지 아빠는 애인한테 투표 권유하고 엄마는 예대인한테
투표. 씨발 엄마는 왜 외대인인데 이 새끼 성차별주의자 아니야 아베가. 나는 아베가 일본 사람이라서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성차별주의자라서 기분 나빠 씨발.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김무성 생각이 나더라고. 김무성이 2010년 지방선거 때 보면 우리가 중선거구잖아요. 기초의원이. 네. 한 선거구에 막 서너 명 뽑고 이런 데도 있고 그러니까 새누리당 한나라당이지 그때. 가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1- 가나다. 그러니까 지지자들한테 방법이 필요하잖아. 누구 근데 표는 한 표야. 그러니까 김무성이 아바이는 가번 찍고 어마이는 나번 찍고 아 새끼들은 다번 찍어라. 이게 아베가 김무성 수준이야 요새 선거하는 꼬라지 보면. 근데 옛날에 아베를 생각해 보면 똘똘해. 사진도 검색해봐요. 아베가 그 정치구단이란 만화가 있습니다. 일본에. 박지원입니까? 박지원은 8단이야. 박지원이 요새 TK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보면 저 양반은 조만간 아마로 강등될 거야. 박지원 나한테도 안 돼 요새. 하여튼간에 그래가지고 그 정치구단이란 만화가 심화과장. 아 심화과장. 네. 네. 그 사람이 그린 만화거든요. 네네네. 그 정치구단. 야하겠네. 야하지 정치구단. 정치구단에 보면 그 주인공이 아버지가 총리인데 급사예요. 나중에 보니까 음모였어. 타살이었는데 그때는 사고사지. 그래서 의원이 세습되는데 이 사람이 막 파헤쳐가면서 관방장관을 거쳐서 총리가 되는. 총리 되면서 다 끝나요. 근데 내가 그 만화를 만화방에서 빌려봤을 때 하필 그 즈음에 아베가 관방장관 하다가 총리 된. 이거 아베인데? 아베도 아버지 죽고 국회의원 됐거든. 그 정도로 내가 그때 봤을 때 아베가 굉장히 창창해 보이고 그러니까 이념적인 걸 떠나서 저 사람은 스웨덴의 올로프 팔메나 미국의 케네디에 비견될 만한 사람이라고 난 아베를 봤어요. 근데 지금 봐봐 뭐 이게 얼이 빠져가지고 뭐한 짓이야.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아베가 이렇게 된 과정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는 있다는 거고 북한과의 외교와 일본과의 외교는 맞물려 있어요. 제가 아까 국군 포로 얘기했던 것도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그냥 뭐 가압류 때리고 매각하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외교로 잘 풀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와 이게 비전이 이미 제시가 돼 있었어요. 난 진짜 김대중 당신은 정말 요즘 맨날 이 얘기해요. 혼자 있을 때. DJ from this party. 나 갑자기 영화된 이거 무슨 얘기하나 그러네. DJ가 이정표를 이미 세워주셨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인데 최근에 우리 정부 당국자가 정반대 사례를 얘기할게요. 큰 실수를 했어요. 우리 정부 관계자가 일본 측 사람을 만나가지고 설득한답시고 이런 사람을 본받아라. 근데 내 이름 기억 안 나요. 내 일본어도 24점이기 때문에 일본 사람 이름 못 외워. 일본 너네 선배 정치인 누구누구 옛날 그 메이지 유신 때 이런 사람들 얘기하면서 걔네들 애국자 아니었냐. 너도 애국해라. 라고 우리나라 정부 관계자가 일본 사람한테 가서 설득을 했대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선배 땡땡땡이라고 표현할게요. 땡땡땡을 본받아라. 그 땡땡땡이 군국주의자야. 그러니까 이게 비유하면은 1990년대에 정부에서 밀사를 안기부에서 파견해 북한에 가가지고 근데 김정일 만났어요. 김정일한테 김일성 얼마나 위대했냐고. 예, 근데 그 얘기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돼? 한국의 정부 관계자가 김일성을 찬양했다. 실제 그런 일이 있었어. 전두환이 김일성한테 보낸 편지가 발굴됩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그랬죠. 어떤 내용이었죠? 그 처음에 시작이 뭐 존경하는 그렇지 마치 북한 사람이 김일성한테 찬양하듯이 그런 게 나왔었죠. 그런 거 이번에도 그런 거야. 이 사람은 우리나라 정부 관계자라는 사람은 이 말이 새어 나갈지 몰랐겠지. 내가 봤을 때는 이거예요. 일본 관계자가 딱 듣고 거꾸로 약 올리려고 풀어버렸어 밖에. 그럼 이 소식을 한국에 풀면 개망신이지. 한국을 정벌하는 논리, 정한론을 주창했다는 사람을 한국 정부 관계자가 일본 사람한테 얘기를 했던 개망신 아닙니까 이거? 이게 무슨 한일전이야 씨발. 다 친일파지 이렇게 치면. 근데 DJ는 뭐야 근데 이걸 풀어나가려면 결국에 좋은 걸로 풀어야 됩니다. 목표를. 그따위 정한론자나 군국주의자를 본받으라고 일본 사람한테 얘기를 어떻게 해. 한국 일본이 공통분모가 있고 앞으로 지향해야 될 좋은 점이 있어요. 자 한국 일본은 어차피 민주주의 국가예요.
그리고 평화를 지향해야 됩니다. 원폭 이것도 나 갑자기 빡친다. BTS가 실수로 원폭 티셔츠를 입었죠. 네. 나중에 사과했습니다. BTS가. 네. 예, 사과했어요. 네. 잘한 거 아닙니다. 원폭 투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한국인들이 숨졌는지 아는지. 그래놓고 일본에 원폭 투하돼서 꼬시고 원폭 투하 안 됐으면은 해방 못해. 미국 군이 일본에 본토 진입해가지고 끝낼 수도 있었어요. 소련이 내려올까봐 그게 겁나갖고 먼저 들어가는 것도 그러니까 그 원폭 투하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원폭 투하할 때 거기에 우리나라 사람도 있었다고요. 한 20만 명으로 잡았을 때 당시에 일본에 있었던 조선인들이 원폭 피해를 입었던 조선인들이 약 3만 명 가까이 됐습니다. 네. 한 15% 정도의 조선인들이 원폭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던 거죠. 네. 게다가 여기서 원폭 피해 입은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히로시마랑 나가사키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군수 공장들이 많았어요. 강제징용으로 끌려갔던 노동자들이 많은 이곳에 원폭이 떨어지면서 이분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징용 피해에 대해서는 전범 기업에게 사과와 배상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원폭 투하는 잘된 일이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놈이 있다면 너는 내가 굳이 말을 않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맞물려 있는 우리의 삶을 봤을 때 우리가 결국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미래를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향하는 긍정적 가치들을 돌아보면 일본과 공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본은 북한과 달리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네. 북한하고는 또 우리가 공통점이 또 있죠. 같은 민족이었었고 어쨌든 이웃이다라는 이중의 의미가 있다면 일본은 우리가 정말 미울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이면서도 이미 어느 틈엔가 물건 하나하나에도 한국, 일본이 섞여 있을 정도로 협력 관계를 구축해왔고 양측이 민주주의 국가고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2018년 민주주의 지수에서 일본이 21위, 한국이 20위. 우리가 한 단계 위야. 아싸. 제쳤잖아. 우리 일본 제치고 있어. 제쳤고. 그러면 좀 일본이 모자라면은 끌어줘야지. 우리가 작다고 우리가 뒤처졌다고 우리 스스로 은연중에 일본보다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안 갚음해줘야겠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가요? 우리는 일본보다 어떤 부분에서는 능가하고 있어요. 맞아. U20 16강전에서도 축구도 이겼는데. 그러니까 일본의 BTS 같은 그룹 있나? 맞습니다. 그러니까 김수민 씨 이 얘기가 그러니까 일본도 우리를 너무 얕잡아 본 것 같아 이번에. 그러니까 우리 수준을 너무 낮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미 사실 우리나라 이제 잘 사는 나라 거의 됐잖아요. 우리 선진국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보고 있죠. 그러니까 OECD도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러니까 3만 달러 넘어간 수준으로 가야 되는데 일본도 예전의 프레임에서 대한민국을 다시 좀 바라봐야 될 것 같고 우리나라도 생각보다 일본 연구가 되게 좀 덜 돼 있다는 생각이 하나 냈어. 일본 자민당 독재 이지랄 하는데 일본 자민당이 독재가 아니고 그러면 스웨덴 자민당도 독재야 그렇게 치면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자민당 안에 다양한 세력이 또 있어요 안에.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나는 진짜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너무 좀 몰랐다. 너무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이 정치권 특히 지도 계층들이 정말 이게 서로가 모르고 있구나. 아베도 내가 보기에 우리나라를 그러니까 고 수준으로 본 것 같으니까 10년, 20년 전 정도? 이 새끼가 20년 전이면 언제야? 10년 전, 20년 전으로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년 전에도 괜찮았는데 우리나라 그때. 그러니까 뭐 IMF 때쯤에 그때 수준에. 이 새끼가 그때는 아니거든. 그때 수준에 우리나라 그러니까 수준을 경제 수준도. 그러니까 예전에는 진짜 일본이 좌지우지했었잖아. 우리나라를. 그렇죠. 우리가 지난 편에서 IMF 때 얘기 좀 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좀 이렇게 때리면 우리가 막 우와 막 좆됐다 이래가지고 막 납작 엎드리고 이럴 줄 알았던 거 같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준이구나 얘네들도 우리나라를 졸라 모르는구나. 그 우리나라도 얘네들 정치가 이 모양인 거를 너무 몰랐구나. 지금 보면 일본 정부는 우월감을 느끼고 있고 한국 시민들은 열등감을 느끼고 있어요. 열등감 느끼지 마세요. 불매운동을 하더라도 열등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괜히 불매운동 참여 안 하는 사람한테 지랄하는 거예요. 자기가 열등감과 우월감은 사실은 같은 겁니다. 정말 이렇게 미래로 양국이 나아가고자라고 한다면 서로가 서로를 잘 아는 것에서부터 사실 좀 출발을 해야겠다. 그게 잘 몰라. 정치는, 일본에 대해서 너무 몰라. 그러니까 정치는 물론이고 정말 이 민간에서도
굉장히 활발한 어떤 교류들이 더욱더 많이 좀 일어나야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이번에 오히려 그게 저희한테 주는 가장 큰 교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 길 해야지 그 길 그러니까 아니 나는 그 길이라는 것도 벗어 던져야 된다고 봅니다. 굳이 극복해야 돼? 이미 극복했어. 그렇지 이렇게 보는 게 나는 맞다라고 봐요. 우리가 20등이고 저희가 21등인데. 그러니까 잔재에 남아 있었던 많은 부분들을 완전히 청산할 수 있는 기회일 것도 같다는 생각. 그러니까 이런 위기가 일만에 남아 있던 진짜 조선일보를 비롯한 이 진짜 친일. 그러니까 나는 일본 그 종편 생길 때 그때 우리가 조중동 매경 생겼잖아. 내연 생겼잖아. 그때 무너지는 소니를 일으켜준 게 우리나라 종편이에요. 그래요? 그 방송 장비가 대부분 다 일본산이거든. 그래 소니가 그때 완전 개박살 치고 있었는데 소니의 음모인가? 소니 앞으로 돌격! 그러니까. 유니콜로 말고 소니 쪽으로 틀어. 유니콜로 아니야. 소니 쪽으로. 소니하고 집중 공격! 그때 HD 넘어갈 때도 소니하고 이 얘네들이 우리나라에서 호황을 누렸다니까. 이 방송국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훅 생긴 게 없으니까. 내가 그때 방송 관계자들한테 얘기 듣고 기도 안 차가지고 친일파 놈의 새끼들아 내가 막 그렇게 얘기했었거든. 얘기 왜 나왔지? 하여간 그걸 뛰어넘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이나 투자들을 이제 좀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일본에 대한 투자들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야 또 악플 달리겠다. 일본을 비롯한 대외 외교들. 그러니까 일본이 되게 그런 거 잘하잖아요. 그 특히 유럽권이나 영미권에 자기들의 투자들을 엄청나게 해놓고 휴민트들 엄청나게 만들어 놓잖아요. 아 그렇죠. 우리도 이제는 세계 속의 한 대한민국으로서 이 그런 일들을 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 세계를 무대로 바라보고 뛰는 활동들 이런 활동들이 정말 다각적으로 만들어져서 뉴스민도 뭐 이번에 왜 해외 간다는데 그런 건 좀 더 나가고 우리도 좀 보내주고 뭐야 결론이 이렇게 나와. 사업가는 달라.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혹시 뭐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창원 씨의 사업가적인 이 관점 잘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보세요. 그러니까 BTS나 뭐 올해 우리나라가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난 BTS나 손흥민이나 뭐 이강인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이 20대 젊은 친구들 아까 이게 세계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달라. 해외에 나가서 활동하는 거나 이 무대를 삼는 거를 전혀 거리낌 없는 세대. 그리고 정말 쿨하게 싸우고 지더라도 인정하고 즐길 줄 아는 나는 그런 세대라고 보거든. 맞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이제 선배 그룹들이 훨씬 더 많은 판들을 나는 깔아줘야 된다고 봐요. 20대 분들 요번에 일본 여행 갔다 오십시오. 20대는 다른 사람은 안 가도 돼. 맞아. 그리고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돼요. 20대라도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되는데 평소에 왜 나도 20대 분들 몇 명 인스타그램 이렇게 연결돼 있거든요. 뭐 이거 갑자기 일본에 가 있고 어제 한국에 있었는데 나는 사실 일본을 한 번도 안 가봤거든. 그래서 더 신기하게 느껴지는데요. 일본에 가십시오.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나 같은 사람이 방어해 드릴 테니까 누가 지랄하면 내가 지금 팟캐스트로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방송에서도 한일 관계 잘 풀어보자. 너무 경색되면 안 된다 얘기하면서 이 얘기하는 이유가 누군가는 일본에 가줘야 돼. 우리 국익을 위해서라도. 맞아요. 지금 20대들이 예를 들어서 20대들이 대학교 방학했나 지금? 방학했죠. 방학해가지고 일본 가서 일본 사람들도 만나고 요즘 그 나라에서는 이 한일 관계 어떻게 봐요? 물어보고 차 한잔 하면서 이 걱정은 걱정이네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좀 하고 돌아와서 우리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배울 테니까. 정치는 나는 이번에 어떤 느낌이었냐면 TK를 바라보는 거하고 일본을 바라보는 거하고 비슷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자민당하고 자유한국당 TK를 비슷하게 보는데 내가 얘기해 줄게. 서울 자유한국당이 대구 자유한국당보다 더 골 때립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한나라당 생각해봐요. 대구 한나라당은 안에 사람이 많아. 많아서 맞아요. 다양해요 또. 그래서 그나마 권영진 같은 완전 극우가 아닌 시장이 나오기도 해요. 근데 서울 봐봐. 서울 강남은 완전 부자의 논리만 대변하는 사람들이 사퇴하세요. 사퇴하세요. 사람 자체가 부정적이잖아. 맨날 사퇴하래. 해보세요. 임명하세요. 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 안 하잖아. 맨날 사퇴하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보냐면 K 수구 꼴통
보수, 수골통, 토착외구. 토착외구 거기 사는 사람들도 똑같은 놈. 야 독도 우리 땅이거든 씨발. 일본도 그러니까 정치가 서로 그럼 지금 토착외구가 독도를 관리하고 있단 말이야? 정치가 서로가 개판인데 그 안에 민중들까지 싸잡아서 그냥 그렇게 보는 프레임. 난 이게 불매운동도 그렇고 그게 아니야 불매운동 전체가 그런 거 아니야? 그렇죠. 전체도 아니지만 이게 이 어떤 이 논리들이 그러니까 정치가 잘못된 것 뿐이잖아요. 아니야 정치가 잘못된 나는 거꾸로 봐요. 국민도 이제 책임져야 돼 의젓하게. 그러니까 책임져야 언제까지 정치인만 탓할 거야? 그러니까 책임져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도 다양한 부류가 있고 다양한 생각들이 있고 우리가 뭐 복잡 다단한 이 바라봐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걸 그냥 하나로 그냥 뚝 짜갈라가지고 그냥 TK는 빨간색 쳐다보듯이 일본은 그냥 뭐야 그런 인간들 이렇게 바라보는 것 자체에 나는 문제가 많다는 거지. 나는 TK와 그러니까 이분법이 문제예요. 이분법이 씨발 보지 말다라. 세상에 어떻게 이분법이 되나?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쓸 때도 저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친일이 왜 나쁜 거냐? 우리가 친중이라고 표현할 때는 해야지. 친중은 나쁘다고 또 생각 안 해요. 조원진도 그렇게 친중하고 있어. 그러니까요. 그리고 친일, 친미, 친중은 친하게 지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나라에 대해서 알아가자, 알고 지내자, 친교를 맺자는 건데 이 단어와 저는 종미, 종일, 종북은 구분지어서 써야 된다. 그러니까 갑자기 종미라는 친구가 첫사랑 아니 그건 아니고 친일을 부정적으로 쓰다 보니까 일본과 가까이 지내거나 일본에 가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우리는 일본이랑은 아예 선을 그어야 돼. 만나지 말아야 돼. 이렇게 여기는 게 이 단어 속에서 저는 포함되어 있다고 봐요. 적극적으로 친일을 해라. 이게 묘한 게 자 친중 반중 이건 둘 다 그냥 그래. 맞아. 네. 친미 반미 이거는 그래도 친미 쪽이 유리해요 좀. 근데 봐봐요 친북 친일 이거 굉장히 민감해 단어 자체가. 뭐냐면 북한 일본하고 우리 관계가 굉장히 벼랑 끝까지 온 측면도 있다는 거예요. 그 친일 사실 농담으로라도 친일파 이러는 게 옛날보단 괜찮아. 그래도 친일파 이런다고 해서 씨발 날 친일파라고 해 하면서 막 난리치고 이러진 않아요. 굳이 일파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가 친일이라는 단어를 자꾸 피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일파 이낙연 총리에 대해서도 저를 보고 지일파라고 하는데 그게 친북 친일이라는 말에 대한 우리가 엄청난 터부가 있고 그 결국에 북한 일본 관계는 맞물려 있다는 게 이 단어에서도 드러나요. 맞아. 그래서 내가 아까 역사가 많습니다. 얘기하려고 했던 게 극복하려면 미래를 봐야 극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밤길에 길을 잃었고 지도도 없는 상황에서 방향을 잡아야 되잖아요. 일단 방향부터 잡아야 되잖아요. 북극성. 또 옛날 같으면 북극성을 보고 간다 이러면 국가보안법 위반 된다. 또. 골방에 처박혀가지고 이 불온한 것들이 말이야. 그래서 미래로 가야 된다라는 측면인데 제가 최근에 계속 읽어보는 것이 21세기 한일 새 파트너십 공동선언이라는 겁니다.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공동선언 하면 뭐 남북 6.15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게 1998년에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를 대표해서 또 국민들을 대표해서 김대중 대통령과 그리고 당시 오부치 게이조 총리가 공동선언을 한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는 일본이 극우가 아니었어요. 아니 아베도 완전 극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베가 좋은 놈이란 뜻이 아니야. 이거는 내가 하는 말은 포지션이 아베 그 포지션이 사실 지난번에 노무현 대통령이 부시를 중도로 봤다고 이송평 박사 얘기했잖아요. 아베의 포지션은 사실 일본 사회, 일본 정치, 일본 국민 전체 포지션에 아베가 또 따라가는 게 있다고요. 정치인이 이끌지만은 않아. 맞물려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그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이끈 건 김대중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이 뭐라고 하시나 아십니까? 천황이라고 불렀어요. 요새 천황이라고 부르면 난리 나잖아. 그렇죠. 그때는 한나라당 지지자들이 김대중 보고 친일파라 그랬어요. 김대중이 어업협정 체결할 때 그게 국제사회 규범에 맞게 다시 체결한 거거든요. 그리고 김대중이 어업협정 체결하면서 한일 양국의 어업 충돌이 줄었어. 그걸 가지고 박찬종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길거리 나가고 김대중 정부가 독도를 일본에 팔아먹으려고 한다 그랬어요. 근데 김대중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담대한 결단이 있었고 그런 자신을 김대중은 친일파
김대중이 독도를 팔아먹으려고 한다는 그 공격들을 견뎌 나갈 용기가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일본 문화 개방을 결단했고 사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영삼이 조선 총독부 대가리 날릴 때 안 된다 그랬어요. 맞아요. 그 역사도 우리 역사다라고. 그러니까 그걸 안 날렸어야 되는데. 왜요? 그게 엄청난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죠. 조선 총독부 건물. 네. 요즘 한창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그러니까 우리 과거에 안 좋았던 역사에 대해서 나치의 경우에는 보면 다 남겨놓잖아요. 이 다크페미니즘. 아 남겨놨어요 독일은. 독일은 뭐 없애지 않았어? 아니 독일은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남겨놓고 우리가 했던 역사에 대해서 잘못된 역사에 대해서 이걸 보고 다시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걸 보여준 거죠. 그 다크 투어링도 있지만 애호 문화 애호로서 손혜원 의원이 일본 적산 가옥 사들이는 거 이런 것도 바람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과정에서 이해 충돌 위반이나 이런 게 있긴 했지만 근데 민주당 지지자 일부는 나경원이가 일본 적산 가옥 샀다 그러면 나배 이지랄 할 거야 또. 그래서 저는 그거는 조금 다른데 하여튼 날린 거는 통쾌한 순간이죠. 아, 요거 좀 다를 수도 있어요. 나도 그러니까, 두 가지 생각이 있어. 문화재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일부는 심지어 해체해서 다른 데에 그걸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까지도 있고 지금도 나 이해가 갑자기 이해가 갈 것 같아. 왜 날렸는지. 지금도 분분해요. 지금도 분분한데 나 왜 날렸는지 방금 이해가 갔어요. 지금도 많이 분분한데 저는 조선 총독부 건물은 날렸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도시 전체를 바라봤을 때도. 근데 나는 이게 분권이랑 연결되는데 이거예요. 이제 갑자기 깨달음이 몰려온다. 뭐야 갑자기 왜 이래? 조선 총독부를 날리면 지방에 있는 일본 건물들은 살릴 수 있습니다. 거꾸로. 조선 총독부를 날렸기 때문에 대표로 얘를 날릴 테니까 나머지는 살려두자. 그래서 일본 적산 가옥이 살아 있는지도 몰라요. 이 부분 한번 우리가 탐구를 해봅시다. 그거는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그리고 거꾸로 조선 총독부를 남겨놓으면 지방에 있는 그 주장스러운 이상한 거 있잖아. 그런 거는 그냥 차부자 이래 될 수도 있는 거지. 이게 조선 총독부 건물이 건축 총독부로 전용길이랑 2차원 싸움 붙여야 되는데 시간이 별로 안 남았다. 하여튼 건축사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크 투어리즘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 가치가 있는 건물이긴 해요. 근데 저는 조선 총독부가 날아갔기 때문에 서울에 그러니까 지금의 서울을 다시 본다라고 하면 저는 그 결정은 맞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앞에 광장에 대한 거나 그러니까 도시를 전체로 봤었을 때는 훨씬 더 뭐 이 단순 통쾌함을 넘어서 저는 그 결정은 조금 지금은 옳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라고도 하죠. 이걸 많이 회자되죠. 대충 이게 길기 때문에 다는 제가 못 읽겠지만 이를테면은 불행한 역사 이제 극복한다 이런 대목이 나오면서 오부치는 또 통절한 반성 사죄를 또 해요. 근데 김대중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서로 노력하자. 여기는 김대중이 좀 받아낸 거가 있었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한일 양국이 1965년 국회 정상화 이래 각 분야에서 긴밀한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으며 이러한 협력 관계가 서로의 발전에 기여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 부분은 뭐냐면 김대중 대통령은 박정희의 한일 정상회담과 국교를 긍정하는 사람입니다. 당시에도 긍정했어.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 찬성했어요. 국교 해야 된다고. 그리고 액수나 이런 걸로 너무 잘게 이 조건이면 못 받아줍니다. 이제 반대할 겁니다. 이러지도 않았어. 해야 된다고 봤어요. 김대중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때 앞날을 내다보고 온 거예요. 불가피하다. 더 이상 외교를 미룰 수 없다. 양국이 같이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왔고 시간이 지나서 33년 정도가 흘러서 본인이 공동선언의 주역이 된 겁니다. 그리고 뭐 정치 안전보장 뭐 온갖 거 문화 이런 거에 대해서 보편적 가치로 무슨 일본에도 옛날에 메이지 유신 때 그 지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본받아서 일본도 잘 살기로 했다 이게 아니라 군국주의의 일본의 영광을 어쩌고저쩌고 그걸 존중해 주기로 했다 그것도 아니고 민주주의 평화 인권 환경 이런 가치들이 여기 다 담겨져 있고 그리고 햇볕 정책에 대한 지지 표명을 받아냅니다. 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재팬 패싱하고 북한이랑 관계 개선할 수 없습니다. 했다가도 무너져요. 아베 같은 사람이 그때 튀어나와서 고이즈미랑 김정일 대화하는데 튀어나와서 분위기 좀 깬 거 아닙니까? 북한하고 잘 풀어야 되면 미국, 일본이랑 또 잘 풀어야 돼요. 그리고 아베가 북한하고 남북하고 화해하고 어디지? 미국하고 북한하고 화해하고 자기 일본하고
북한하고 화해하고 이거 싫어할 것 같습니까? 아베도 거기서 정치적 이득을 챙길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납치 일본인 문제 옛날부터 있던 거 포함해서 일본도 북한에 투자하고 싶어 해 할만하면 금강산이 동해에 있지 않습니까? 네. 금강산이 트럼프 월드 금강산을 만드는 것보다 어디 일본의 회사가 금강산은 안 된다. 금강산 우리가 해야 되고 그건 양보 못해. 우리가 했던 거기 때문에 금강산 말고 어디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일본 또 하고 싶어 할 거라고 북한 투자를. 난 지난번에 하노이 회담 오딜 때도 이해가 안 갔던 게 나는 사실 오히려 중국을 의심했어요. 중국이 북한을 너무 지나친 조건을 줘갖고 몰다가 트럼프가 미중 무역전쟁 걸렸으니까 도장 찍기 직전에 딱 떼고 다음에 봅시다 가버리는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놈의 아베가 볼트는 움직여갖고 하노이도 아베 그럼 존나 훌륭하네 대단하네 그럼 아베가 그 정도 실력이 트럼프도 아베한테 안 되네 말이 돼?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 관계를 잘 풀어야 된다고 동의하시는 분들은 일본과의 관계를 잘 푼다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그래서 어떤 해법이든 간에 국제사법재판소나 뭐 그냥 양국 간 재판 판결만 갖고 가압류 뭐 배상 이걸로는 안 될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강제징용 문제. 그래서 어쨌든 협상과 외교 그러니까 법도 중요하지만 법을 그리고 판결 어차피 나왔어요. 네. 그걸 토대로 해서 협상 딜하고 외교하고 정치적으로 풀자고 정치적으로. 그렇지. 그렇죠. 정치는 정치적으로 풉시다. 네. 그리고 그 제발. 정치를 압박하는 것은 반일 혐일 감정을 고조시키는 게 아니라 아까 저 김수민 MC가 고조시켜도 돼. 근데 적당히 진짜 딱 타이밍 맞춰야 돼. 맞출 자신 있어?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 고조할 대상이 일본 정부를 향해야 되지. 그렇죠. 김수민 MC가 이야기했잖아요. 일본이나 한국이나 민주국가다라고 하는 우리가 북한이 민주국가가 아니라는 부분에서 드러난 게 뭐냐면 시민 간의 교류가 불가능해요. 어디가요? 북한이랑 우리의 경우에는 뭐 할 수도 있잖아. 거기 가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시민들 간에 북한은 시민이 아니다. 네. 북한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그분들은 아직 시민은 아니죠. 시민권이 없지. 그러니까 이런 연대 자체를 모색해 보는 게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일본과 한국의 시민들은 여러 가지 방향에서 연대를 모색할 수 있다. 만날 그렇습니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20대 여러분들은 일본에 다녀오시고 일본 시민들을 만나서 뭐라 하면 내가 뭐라 할게. 이야기도 많이 나누시고. 우리도 갑시다. 왜 그 20대만 가? 우리는 몰래 갔다 오려고. 우리는 입장 공개 방송. 우리는 일본 정부를 향해서 불매 운동을 선포한 다음에 몰래 갔다 오려고. 인스타그램에도 안 남길 거야. 자, 그 교류할 거 하고 뭐 막을 게 있으면 막읍시다. 독도 그렇죠. 막아줄게. 독도 TK에서 막아줄 테니까 얼마 전에 대구시의회에서 독도 방문했거든요. 밑장 빼기 아니 지금 독도를 건드리면 큰일 나. 아베가 온갖 지랄을 하는데 독도를 건드리면 진짜 이거 야스쿠니 가기만 해봐라 진짜. 그리고 아베는 국립현충원에 참배온 거 오케이 인정 좋은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 판국이 야스쿠니 가서 깨버리면 당신이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 거다 아베. 그리고 아까 천집장이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반일 감정을 좀 고조시켜도 된다고 하셨는데 목적이 중요합니다. 좋은 방향으로 틀게 고조시켜야 돼요. 어쨌든 결과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문재인 대통령을 요즘에 비판을 잘 안 해요. 결과가 좋으면 돼.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하시고 조국 수석 조금 불안한데 요새. 근데 난 조국 수석 알잖아. 아는 사이잖아요. 뭐 뜻이 있으시겠죠. 뭐 저는 내년이 도쿄올림픽이거든. 그렇죠. 도쿄올림픽이 있어요. 특히 걱정이다 이거. 2016년에 이제 그 올림픽 폐막할 때 항상 그 다음 그 개최지가 이벤트를 합니다. 그 쇼를 합니다. 그때 제가 보기에는 그때 일본이 했던 퍼포먼스가 역대 폐막에서 그 다음 도시의 개최지의 퍼포먼스 중에 최고였던 것 같아요. 그때 막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일본에서 브라질 그때 어디였지? 브라질이었죠. 브라질이었는데 그때 그 캐릭터들 다 나와가지고 슈퍼 마리오, 뭐 드래곤볼, 뭐 등등등 캐릭터 막 나와가지고 지구를 막 뚫고 가 얘네들이 그 영상으로 막 만들다가 마지막에 아베가 이렇게 슈퍼 마리오 옷인가 뭐 옷 입고 등장하고 막 그런 퍼포먼스. 아베가 마지막에 나왔어요.
존나 웃겨 아베도. 웃기지. 나 옛날에는 카리스마 있었거든. 젊었을 때는. 마지막에 아베 나오는 거 보고 조금 깨긴 했는데 뭐 그래도 그 나라의 대표니까 그 나라를 그 나라의 총리니까 그 나는 일본이 어찌됐건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세계 속에 또 한 번 도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고 봐요. 근데 그게 국내에서 뭐 헌법 저 군대 이거하고 맞물리면서 걔네들은 그렇게 지금 정치권은 그게 세계에 올라가는 반열에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일본이 잘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퍼포먼스였어요. 저는 그거 보고 일본의 저력을 난 거기서 느꼈거든. 그러니까 그러한 문화 콘텐츠들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정말 그러니까 일본만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과 강점이 있잖아요. 나는 일본이 정말 그렇게 세계 속에서 인정받고 그 부분은 많이 받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 부분으로 나는 일본이 정말 정상적인 뭐 정상이 비정상이라는 건 아니지만 정말 이렇게 세계 속의 리더 국가로서 자기 신들이 꿈꾸는 그런 모습으로 갔으면 좋겠다. 지금과 같은 이런 모습으로는 리더는커녕 그렇죠. 팔로우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올림픽이 난 기대하고 있거든 사실 올림픽. 근데 또 방사능 오염 그렇죠. 뭐 그런 것들도 저는 이거 있죠. 검증 받아야 된다고 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검증 받아야 된다는 게 거기가 졸라 문제 있는 땅이다라고 내가 확증 짓는 거 아니야.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기구를 통해서 검증을 받아봅시다. 다만 북한 또 핵사찰 나중에 받아야 될 텐데. 다만 안전한가 안 안전 사람의 생명에 걸린 문제니까. 그렇죠. 안전한가 안 안전한가만 이렇게 보면 될 거고. 하여튼 그런 올림픽이 정말 이웃 나라에서 열리는 얼마나 큰 일입니까? 정말 축하하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가야 되잖아요. 그런 관계로 불과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빨리 전환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자, 오늘 굉장히 소중한 얘기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미래에 대해서 제시하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원래는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싫어했었어요. 왜냐하면 미래는 오지 않은 것이거든요. 한마디로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만 살자. 오늘만 살자. 제가 그런 입장이 되게 강해요. 오늘만 살자. 근데 야, 우리가 이 한일 관계를 다뤄보니까 오늘 지금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가 불매운동에 대해서도 이게 이 물건이 어느 산이냐. 해법 못 가리잖아요, 이게. 그렇다면 차라리 미래를 한번 또 보는 게 이번에 답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이제 장장 3부작에 걸친 의식의 흐름 방송. 내 손을 잡아봐 해서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난 누군가 또 여기 어딘가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했고, 오늘 또 미래에 대한 무슨 프랑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영화 같네요. 프랑스 영화 어떤 거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뭐 이런 현대 철학 막 다루고 있는 영화들 보면 이게 철학적인가? 오늘 우리가 한 게? 기계 펀디스파이 이게 철학입니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모르겠고 주제 없고 막 그리고 감독 생각하는 대로 막 찍고 런닝타임 3시간 넘어가는. 그러니까 보다 자고 일어났는데 계속 뭐 비슷한 얘기. 빨리 끝내라는 거죠. 빨리 끝내라는 얘기 같은데, 그래서 저도 요즘에 굉장히 많은 생각과 또 체계적인 사고도 하게 되고, 저는 좋은 경험이었어요. 지금 한일 관계 나쁜 것이 제 인생 일대에 중대한 경험은 나올 것 같고, 제가 당장에 오늘만 해도 모종의 중대 결심을 했어요. 중대 결심을 하고 체계적인 과정을 세워서 결혼합니까? 준비해보자. 결혼 준비? 좋아. 이런 교란 좋아. 이러면 진짜 이런 줄 알아 사람들이. 나는 이 내 목적을 숨길 거기 때문에. 오늘 제가 굉장히 좋은 날이었고, 방송도 좋은 방송이었던 것 같은데 판단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 체스판이나 장기판에 졸이 되지 말자. 바둑 두는 사람이 됩시다. 바둑 돌도 아니야. 왜냐하면 바둑 돌이 되면 안 돼. 흑백이잖아. 근데 바둑의 그 화려한 기보들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반집승으로 끝나는. 반집승으로 끝나 막판에. 왜냐하면 반집승으로 끝나는 게 제일 평화적이거든. 그래서 반집승까지 승부를 끌고 가는, 이게 어떻게 보면 바둑이 협력이에요. 그 고수 2명이 그냥 갈등하고 싸우고 대립하고 전투하는 게 아닙니다. 최고의 기보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보드를 많이 입력해 놓은 알파고가 오늘 인간하고 한번 붙어보겠다고 인간을 자극시키고 네. 인간은 또 분발해서 한번 더 보고 이세돌 다시 뜨고 그걸 지켜보면서 우리는 열광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체스판에 조리되지 말고 바둑판을 읽고 수를 놓는 고수가 됩시다. 갑자기 미생이 떠오르네. 그래, 우리는 아직 미생이에요. 네, 한국도 미생이고 일본도 그렇네요. 미생이에요. 네. 두 집을 못 냈어. 그러면 합쳐서 두 집 낼 수 있는 거예요. 양쪽이. 남한도 북한도 그러게요. 연방제 통일이든 평화체제든 완벽 통일이든 간에 두 집이야. 네. 한국, 미국 마찬가지예요. 네. 중국, 한국 마찬가지고 중국하고 홍콩도 두 집 못 냈어 아직. 네. 대만도 그렇고 우리가 미생이니까 완생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해주시죠. 아니 되게 역대 했던 얘기 중에 네. 제일 우리가 그 뭐랄까 건덕이 있는 마지막 내용이었던 것 같아. 바둑판 미생 이야기가 협력해서 만들었잖아 이것도. 근데 문제는 이 방송 듣는 사람이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에 삐쳐서 나가버리면 이 말 또 못 들었을 거야. 그래서 끝까지 보는 자가 그분도 이긴다. 미생이네. 그렇죠. 미생이죠. 천집장님은 뭐 한 말씀 해주시죠. 못다 하신 말씀. 네. 저 우리 바둑을 두다가 돌을 던지고 나간다고 하잖아요. 그 돌을 던지고 나갈 때도 바둑 기사들은 아주 예의 있게 돌을 던지고 나가거든요. 한일 관계도 결국 승패를 인정하고 승패를 가르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즐겁고 또 재밌게 바둑을 뒀는가. 그러면 돌을 던질 때도 기분 좋게 던지고 나갈 수 있다. 네. 여기서 한국 일본의 공통점이 또 나와. 한국 일본 둘 다 바둑 잘 둬. 바둑은 첫 번째. 일본이 너무 못 떠요. 바둑은 우리나라가 근데 우리가 배웠잖아. 조은현 이후로는 뭐 네. 그래도 우리가 배웠어요. 일본 바둑 그렇죠. 일본 바둑 없었으면 그렇죠. 바둑 근대화가 네, 안 그렇죠. 됐어. 네. 옛날 바둑하고 또 달라요. 네. 일본이 바둑 근대화했는데 우리가 배워가지고 한술 더 떴잖아. 네. 예, 우리는 바둑의 전통도 일본과 공유하고 있어요. 그렇죠. 두 번째, 바둑 말고 또 있어. 화투. 아수라 발발타.